안녕하십니까, 김원득입니다. 1980년대 이후 소득과 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지요. 그러면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분야의 일자리를 꺼리게 되는 성향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3D라고 부르지요. 3D는 또 입체 영상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와우 방송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분야의 뉴스들을 입체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할 기자를 소개합니다. 유나이티드 언기레기 연합의 김남균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는 현재 충북인 뉴스에서 뭐 한 자리 맡고 있죠? 네, 편집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언기레기 연합, 어떤 단체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죠. 예. 저희 기자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호칭인데요. 기레기 앞에 반대, 부정의 접두사 언을 붙여서 기레기가 아닌 연합,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기레기 연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기자들 숫자가 꽤 많습니까? 저희 충북인 뉴스의 기자보다 적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고요. 오늘 사실 이 방송을 위해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1호 기자네? 네, 그렇죠. 동조할 만한 기자들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천지에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기자치고 자기에게 기레기라는 그 표현을, 호칭을 좋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레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기자분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네. 펜 끝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실 좋은 표현도 아니고 제 자신도 기레기라는 표현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의 역할을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적어도 A급 기자는 못해도 B급 기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기레기라는 말은 듣지 말자.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또 남들이 숨겨온 진실들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 기자들과 함께 하려고 언기레기 연합,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괜찮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왠지 전국에서 나름 주름 좀 잡는 기자들은 여기에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랑 내기할래요? 네. 제 생각에 한 1년 안에 몇십 명은 될 것 같아요. 그 적어도 좀 제가 들어올 거라고 믿는 기자가 한 분은 있습니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혹시 충북인 뉴스 기자 아니에요? 저희 충북인 뉴스는 아니고요. 지금 지역에 뭐 경제 신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네. 이모 기자? 네네. 그 표현을 잘못 쓰면 그분을 검색하면 따라다니는 그 우리 지역에 정모 국회의원님이 계신데 그분이 연관 검색어로 따라다니는데 잘못 말씀드리면 또 소송에 휘말려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인데 굳이 기레기라는 이 껄끄러운 표현을 언급하는 이유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기레기의 그 유래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2014년 세월호 이때에 본격적으로 이 말이 등장했지요. 그리고 촛불을 든 시민들의 입에서 기레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안 쫓겨났습니다. 이야, 그럴 때 좀 뿌듯하죠. 저희는 아예 왜요? 그 우리 시민들도 주목하는 게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그 공영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우리 K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시선의 화살이 저희 같이 작지만 알찬 그런 신문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사실. 뿌듯하죠, 근데 인정해주면. 네. 대신 저는 그때 당시 같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의 그 마스코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 마스코미가 그 마스메디아. 네. 여기에서 온 말이라는데 마스메디아 그러니까 미스메디어죠. 네네네. 여기에 마스 그리고 쓰레기, 고미
요게 합쳐져 가지고 마스코미라고 한다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레기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건 한국에서 기레기는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의 마스코미는 기자이기도 하지만 그 두루뭉실하게 매체. 그러니까 기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마스코미보다는 한국의 기레기라는 표현이 더 뼈아픈 지적인 거죠. 뼈아픈 말일 수도 있고요. 네.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프기 때문에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방송의 특징은 앞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초대 손님 모셔다 놓고 초대 손님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갈 때쯤 가서 인사 한마디 하고 빠지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손님 모셔다 놓고 저희들끼리 이야기가 좀 너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많은 분들에게 어필된 건 몇몇 언론에 실은 글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8년, 9년 전에 처음 이분의 글을 접했는데, 국방이나 안보 분야의 이야기가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장본인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럴 때 뭐 빵빠레도 울리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 근데 김남균 기자가 그 김종대 의원을 꼭 내가 직접 소개하고 싶다. 사실 제가 좀 뒷조사를 했습니다. 흥신소요? 네네.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종대 의원은 1966년 11월 충북 제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양력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제천에서 출생을 했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충북 청주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청주 시민들은 김종대 의원이 청주시 거의 토박이인 걸 모르신다는 거. 네. 네, 소속은 정의당이고요. 직업은 국회의원, 전직 출판인입니다.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입니다. 이 자리에서 첫 공개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셨고요. 2011년 디펜스 21 플러스 국방 전문지죠. 편집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03년도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별명은 구국의 강철 이빨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고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감춰진 첫 번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진실이에요? 우리 김종대 의원은 지금까지 당선 이후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평균 내보면요. 한 건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건? 네. 지금까지 총 23건을 발의를 하셨고요. 지난 4월 4일까지도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종대 의원님. 네. 보좌관이 몇 명이죠? 보좌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보좌관이 있죠. 총 9명입니다. 9명.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 보좌진들이 김종대 의원이 한 달에 한 건 법안 발의하면 엄청 좋아하겠네요. 뭐 법안 발의하면 부수적으로 입법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참여하는 의원도 모집해서 서명을 받아야 되고 일이 많죠. 굽신거려야 되고. 저 품맛이 좀 하자고 사정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거 다 하다 보면은 그 일이 뭐 간단치가 않은데 좋아하겠습니까? 우와. 김남균 기자도 이거 조사하면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김종대 의원은 2016년 9월 5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초 발의를 했고요. 지난해 가을이었나요? 이등병의 엄마법, 이등병의 엄마법을 발의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만 관심을 받았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김종대 의원이 23건을 발의를 했는데 네. 통과된 법률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김종대 의원한테 네. 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어보죠. 왜 단 한 건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흔히 이제 통과 안 될 법률을 자꾸 발의하는 거는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사실 행정 낭비죠. 그런데 제가 발의하는 법률은 특별히 통과 안 되는 법률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군대에서 성소수자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형법 96조 1항에 군에서 동성애는 처벌하겠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차별 아니냐, 없애자. 누가 좋아할까요? 이거 뭐 사무실 전화 북새통 나고 네. 하루 종일 항의 전화 받느라고 네. 아예 그냥 전화 자체가 마비가 돼 버리니까 이런 어떤 법률안. 그러니까 소수자를 위한 법안은 일단은 좀 발의하는 자체를 불온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법안 소위에 가서도 논의조차 꺼려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등병의 엄마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군에서 그 자살, 자해로 인한 사망자를 순직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인데 그 중에서 이 자살자를 과연 어떤 공무상의 순직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들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여자 문제 때문에 가정 환경을 비관해서 군에서 자살했다 이렇게 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여자친구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었는데 군에서 그걸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가 순직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의원들은 군인 소방 경찰은 20%밖에 순직률이 안 되는데 네. 왜 군인은 그러면은 다 해줘야 되느냐. 아니 소방 경찰은 제대로 월급 받고 직업적으로 출퇴근하면서 하는 업무인데 어떻게 병사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논란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법안이 군에서 저는 아들 둘을 잃은 엄마를 봤습니다. 네. 한 분이 아니에요. 의외로 있더라고요, 꽤. 네. 그럼 첫째 아들이 예컨대 군에서 사망을 했다면 둘째 아들은 보충력으로 현역 징집을 면하게 해주자는 또 법안입니다. 이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첫째 아이가 군에서 사망을 한 그 순간에 미처 장례도 안 치른 상황에서 둘째 아이의 영장이 집으로 날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 영장을 숨겼다는 이유로 또 엄마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이런 경우가 실제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사례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는 가족 중에 거듭 이렇게 병역을 마치다가 그 부모에게 깊은 그 정신적 부담을 주는 거는 우리가 덜어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이등병의 엄마법이라고 두 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국회에서 같은 국방의 우리 법안 소위에서 아예 통과시킬 기미가 없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인권위에서 국회의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법안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거는 전혀 온당치 못하고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의장한테 오히려 탄원을 내는. 그럼 다른 당의 동료 의원들 만나서 이제 설득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개인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 병사들의 문제나 병역 약자들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설령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고 그냥 소극적인 방관자 역할로 그러니까 대부분 심정적으로는 동조하나 네. 현실에 표로 나타내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예. 이 병영에서 이제 어떤 병역의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신봉하면서 군대의 어떤 작은 변화라도 마치 불온시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무언가 조금 더 우리가 병사들 위주의 군대로 변환시키려고 하면은 이것은 또 군대에 큰 부담이 되고
또 그런 어떤 그 부담이 자칫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해석을 하고 계시니까 변화라는 게 참 요원하다. 잠시 뒤에 요 비슷한 이야기를 좀 잇도록 하고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그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8, 9년 요 정도 된 걸로 아는데 프레시안 아시죠? 인터넷 언론. 네. 프레시안의 김종대 의원의 당시는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네. 국방 관련 글이 실렸는데 거의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국방하면 제일 먼저 남성들은 군대가 떠오르고 술자리에서 흥미있게는 얘기를 하지만 진지한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 네. 근데 국방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나? 그래서 한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도대체 김종대라는 사람이 누구냐? 몇 가지 제가 간략하게 발췌를 해봤어요. 우선 국방부 관련설이 있었는데 본인은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연구원 출신이거나 뭐 국방부의 전술 전략팀에 있었거나 아니면 국방부를 출입하는 기자였을 것이다. 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런 식의 추정들을 대부분 하십니다. 예. 또 아니면 군 출신이거나 뭐 장교로 나오지 않았겠느냐. 전부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국방 관련 연구를 하다 돌아왔거나 관련 업무를 하다 귀국한 사람일 것이다. 네. 심지어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미 국토안보국 소속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혀 이게 뭐 지나친 과장이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지 않는 게 김종대 의원이 당시에 썼었던 그 컬럼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들어보지 못한 고급 정보라고나 할까요? 김종대 의원은 어디에선가 이런 인터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외국 언론만 뒤져봐도 다 나오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있죠. 많죠. 네. 근데 저는 디펜스 21이 이제 안보 전문지를 표방하고 있고 또 제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취재원이라든가 경험 저는 뭐 국회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14, 15, 16대 국회에서 국방위에 보좌관을 했으니까 10년 정도를 국방위에서 실무 정보를 달았고 전공은 그쪽이 아니셨죠? 경제학인데 도대체 그것도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모든 것은 불일치의 미학이다.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전공하고 밥 벌어먹는 거 하고 안 맞고 또 저기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는 거 하고 청주 사람이라는 거 하고 전혀 들어맞지가 않고 그러면서 또 뭐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가고 국방부 가고 총리실에서도 근무했는데 정의당에 왔다는 것도 사람들이 대부분 저 뜻밖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인생 자체가 뜻밖의 인생, 불일치의 인생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국방 관련해서 뭘 이렇게 쓰고 뭐 이랬다는 게 당연히 그런 뭐 어떤 제도적인 그런 공간에서 다 그렇게 저절로 됐겠지 이래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평화운동 하다가 그 평화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계를 느껴서 그걸 극복해보고자 국회로 갔고 거기서 다시 이제 정부를 약간 거쳐서 청와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저 언론사로 제가 창간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고를 한 거니까요. 그럼 결국은 뭐 취재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독자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낮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뭐 예전에 그 IMF를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예언한 미네르바 아시죠? 알죠. 미네르바 그분 때문에
김종대 의원이 국방의 미네르바가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아니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구속됐죠. 무죄로 나왔지만 저도 구속될 뻔했어요. 피라 사건이 많았으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2000년대 벽도부터 그 군에서 무기 도입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떤 굴종적인 사례라든지 또는 그때 당시에도 그 여러 부패나 비리의 스캔들과 관련된 소식이 간간히 나올 때 제가 국회를 막 마쳤을 때입니다. 그때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앞서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 상당한 폭로성 기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해에는 한 서너 번씩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들어갔는데 국방부에서 보고를 오더라고. 근데 다 내 고소인들인 거예요. 네. 전부가. 그러니까 갑자기 만나 너무 어색한 게 엊그제까지 법정에서 검찰에서 싸우시던 분들인데 또 이렇게 세상이 바뀌네. 불일치의 미학. 야 절묘하다. 앞뒤가 안 맞는 사람. 제가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군 부패 또 계약 비리 문제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청주에서 관심이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김 의원님이 또 아주 좀 메가톤급 폭로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죠? 청주공항 MRO 문제인데 저희 충청북도 청주공항으로 오기로 거의 확정이 됐었던 단계에서 갑자기 이게 경상남도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김 의원님이 그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우병우 요 삼각 동맹이 있었다. 그걸로 해서 청주공항으로 유치가 되기로 했던 MRO가 경남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그 기억나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됐던 거죠? 거의 뭐 5만 평에 달하는 그 부지까지 조성해서 이미 그 주무 사업자인 한국항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이라고도 하죠. 그 양해각서까지 다 끝나 있었고, 바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실행하면은 되는 거였는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구멍까지 다 넘어간 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왜 의혹이냐면은 사천으로 그 MRO 사업을 가져갔는데 입지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천 비행장, 경남 사천 비행장입니다. 그런데 청주의 민항기 하루 편수가 약 한 190편이 넘습니다. 거기가 2편이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민항기는 아예 안 다니는 공항인데 거기서 정비를 하면은 물류 비용이 추가되겠죠? 한참 듣다 보니까 깔때기네. 교묘하게 깔때기에 휘말리게 제가 한 가지 더 여쭐 게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청주공항 활성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 중단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지역적 현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종대 의원이 아주 중대한 표현을 썼어요. 전략 자산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 정의당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지방선거도 진두지휘하셨지만 정의당이 충청권에 기반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틔우는데 정의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 자산은 바로 본인 김종대다. 마치 그 충청권의 최고의 인터넷 방송이 와우이듯이. 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충청권의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예. 그러면 정말로 대안은 찾았어요. 이번에 선거 공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MRO는 이제 틀렸습니다. 이게 청주로 왔다가 사천으로 갔다가 또 인천으로 또 간다 그랬다 말았다가 이러면서 우리나라 MRO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는 이제 방침은 정했지만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그 대안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뭐냐? 전자부품기지입니다. 그러니까 MRO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욕심이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정치적인 흥정물로 정치권에서 줬다 뺏었다를 반복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실은 판명났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살 길이 뭐냐? 저 공항을 살리는 길은 인근에 전자 부품 기지 단지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거는 다 연구된 겁니다. 제가 전부 그 이 전자 부품 기지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나요? 한 번도 달아진 적은 없죠. 지금 저희 와우 방송이 거의 특종인,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전자부품 기지는 달아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MRO라는 게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런 규모로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자본을 될 당사자가 이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를 줄여서 차라리 특화된 거점 부품 단지, 그 중에서도 항공 전자 분야는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뜨는 분야입니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장비, 항법장치, 그다음에 또 여기는 19비행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단의 군용기 장비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비가 앞으로 최신의 기종의 경우에는 역시 전자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기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인데 지금 비행기 유지 관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장비를 특화해가지고 전자 부품 단지를 만들고 항공 전자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면은 이거는 사업이 착수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역 경제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겠는데. 지금 이런 원래 MRO를 만들 때 우리가 고용 효과를 봤던 게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지역의 일자리 정책은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건 다소 욕심이라고 보고 그 한 절반 이하 정도로 해가지고 전자 공학 또는 항공 소프트웨어 어떤 그 메카를 조성하게 되면 아마도 그쪽 방향으로는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는 언론에 가서 우리 김종대 의원이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성소수자 얘기하고 양심적 병역 기피 이런 얘기해가지고 자꾸 기생충 얘기도 하고 며칠 있다가 저도 건강검진 받는데 혹시나 뭐 그런 게 뱃속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기생충 기순 병사 기순병사. 작년 11월이죠. 판문점에서 총 5방을 맞고 아주대 외상센터로 긴급히 후송된 병사에게서 무언가 수술 과정에서 이 뱃속에 그 상황을 언론에 거의 생중계 방송하다시피 공개해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그 상황까지 치달을 때 이게 우리 사회 주류 언론과 또 어떤 주류들의 사고방식이냐 해서 도전장을 냈죠. 그러면서 인권 유린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전국의 모든 언론이 거의 뭐 한꺼번에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에 보면은 기사가 10건씩 이렇게 떠서 한 페이지씩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틀째 되던 날 제가 제 기사가 얼마나 실렸나 하고 누르다 보니까 10페이지씩 넘어가다 40페이지가 넘어가도 아직 제 기사더라고요. 45페이지쯤 넘어가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건씩 떠 있다 그래야지만 거기엔 또 관련 기사 몇 건 이렇게도 떠 있으니까 사실은 한 페이지당 20건 이상의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언론이 제 기사를 썼구나. 그리고 양대 포탈 실검 1위를 자그마치 나흘. 김남균 기자. 네네. 우리가 안 물어보니까 본인의 입으로 이제 다 나와 이제. 그런 상황까지 치달을 때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전무후무한 사건이니까 아무리 제 문제라 그러지만 사실 엄청 놀랐죠. 이게 가능한 얘기구나. 스럽지 않았나요? 워낙 이국종 우리 외상센터장 같은 경우가 국민의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지지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논쟁이 이제 우리 이국종 그 센터장을 비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이면서 그래서 비난의 글들이 아주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부 언론이 아예 그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갔죠. 처음부터 그러면서 문제된 거예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발언했을 때는 아무도 문제 안 삼았어요. 그러나
김종대 vs 이국정. 네.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순간 뭐 대한민국이 다 벌집 수신드처럼 됐는데 이국정 의사는 저를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도 나는 김종대 의원 하면은 그분이 쓴 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국방에 대해서 논평한 거 이런 거 본인도 애독자고 사실은 그러지 나는 그분을 미워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뭐 언론에서는 그냥 이렇게 프레임을 그 대결 구도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사실은 저는 이국종 의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비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잘못된 행태니까. 그런데 저는 뭐 제가 물었던 거는 이국종 개인이라는 의사가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말한 의료의 가치에 호소했던 것이죠.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 2번째 대목이 환자의 내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의료법 제 18조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 정보는 누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법과 제도 또 의료의 사회적 책임의 가치는 환자 보호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서 물경 40분에 걸쳐서 뱃속에 기생충, 옥수수 또 여러 가지 분변 상황까지 나가고 언론이 이걸 생중계를 하는데 한 여성 경제지 기자가 초년생인데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의 울면서 의원님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문제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말 못합니다. 당시에 보면 우리 김종대 의원이 나경원 의원하고 비슷하게 해명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주어를 생략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적이 있나 보네요. 그 유명한 주어가 없다, 주어가 빠졌다. BBK.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전화를 받고 그 여기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떠안겠다. 왜냐하면 그 판문점에 총 맞고 넘어올 때 그 상황을 언론에 가장 많이 평론한 게 전데 이거는 제가 마무리 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뉴스를 보니까 뭐 그냥 전면 기사로 인터넷판 톱으로 뭐 그냥 참 참혹한 내용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 발언하면 어느 정도는 평지풍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그 전화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용감하게 써졌겠죠. 이건 인권 유린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이런 보도 행태, 자, 이런 것들. 언론에서는 이제 그 이국종 센터장, 이국종 닥터하고 우리 김종대 의원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몰아가야 왜 한동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고. 제대로 걸린 거죠, 이게. 제대로 걸렸죠. 네, 그러니까 이 예전 같으면 판매 부수 꽤 올라가겠는데, 그러니까 클릭 수는 뭐 장담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유혹에 계속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재양산된다고나 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네이버나 다음에 뭐 뷰가 50뷰 정도 갈 정도로까지 계속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유수의 언론들도 그 메이저 언론사라고 이제 스스로 그 자칭하시는 그 언론들도 있잖아요. 동일한 기사를 하루에 한 20건 이상씩 제목만 바꾸고 그다음에 그 기사의 내용에다가 내용의 변화는 없는데 실시간으로 검색어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살짝 넣어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양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언론사가 쓴 것이라기보다는 그 포털의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신문사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기사를 써놓고 한 20번씩 새로운 기사인 것 마냥 사실은 내보낸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이제 김종대 의원의 기사가 아마 40개 뭐 이렇게 10개 단위 묶음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도 그런 것도 아마 효과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그 어느 정도 파급력이냐면은 양대 포털에 그 정도로 석권을 한 거는 사실은 저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1위가 김종대, 2위가 김종대 의원, 3위가 정의당 김종대, 뭐 4위가 정의당인 또 뭐 이국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위까지 전체가 제 검색에 이걸로 그냥 그
다 나가다 보니까 어느 사태까지 갔냐면은 그 대한민국의 거의 언론같이 생긴 예, 또 뭐 모든 어떤 소통의 공간이 다 점령이 됐어요. 그것은 뭐 99.9% 거의 뭐 집단 폭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첫날 원자폭탄이 터졌다고 느꼈는데 이튿날 한 번 더 발언하니까 그걸 다 얻어맞으면서 또 발언했거든요. 이날은 수소폭탄이 터진 것 같고 그러면서 나흘을 버텼으니까. 그러면은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종대 의원도 그러한 그 뭐죠? 그러니까 이제 수소폭탄, 핵폭탄에 네. 비유를 했었는데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뭐 고고도, 뭐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그런 거. 예. 근데 그런 그 와중에서 훨씬 두들겨 맞고 나왔는데 저로서는 아 이거는 나한테는 정말 그 소중한 체험이구나. 물론 그 뒤에 당 대표가 먼저 사과를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닷새째 되는 날 사과를 했습니다. 의료 행위에 전념해야 될 의사에게 불편을 드려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말을 한 게 이제 곧 찾아가서 한번 사과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또 하루가 지나서 CNN에 실제 수술 광경이 동영상으로 기억나요. 예. 그 장면이 바로 뱃속에서 기생충을 꺼내는 장면이었어요. 네. 이게 전 세계로 방영이 됐는데 이때 받은 쇼크가 훨씬 컸습니다. 이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돼도 한쪽으로 이렇게 그 운동장에 기울어지니까 이제는 더 극단적인 그 보도. 그러니까 거의 뭐 인터넷에는 이미 기생충 사진이 나돌아 다니고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 동영상까지 나가는데 이걸 보고 나서는 사과는 못 가겠다. 안 봤다면 모르겠는데 더 나가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 때문에 회의가 열렸죠. 네. 그래서 유엔에서 인권보호관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 문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언론에서는 그 지금 이야기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기사는 방송에 한 군데도 안 나갔죠. 그런데 그 인권보호관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2번 했습니다. 이건 기사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권보호관 얘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이미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다 보고 왔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그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깐 걸 강력히 항의를 했고 김 의원이 이걸 앞서서 다 한 걸 알고 있는데 나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언론에 다 공개해도 좋다. 그거는 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김종대 의원을 지지한다는 표시였어요. 그걸 언론에 다 공개해도 좋다. 우린 같은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런 거 뭐 우군을 끌어들여서 제 위신 세우는 그런 식의 얘기는 충분히 싸웠으니 됐다고 해서 저도 더 이상 공개하진 않았어요.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관 네, 우군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둑으로 얘기를 해서 복귀를 해보자면 처음에 그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던 그 여기자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여기자가 생각했었던 그 생각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단지 이 여기자가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이 회사에서도 뭉개버릴 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통한 마음에 전화를 한 거고 하소연을 한 거거든요. 의원님 이래도 됩니까? 지금 언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언론이라면 팩트를 전해주고 거기에 뭐 기생충 이야기도 곁들여졌다면 모를까. 전체가 10인데 기생충이 한 9.5가 되고 0.5는 다른 이야기가 그냥 묻혀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의 제기를 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사측에서는 뭐 한 기자의 뭐 치기 요 정도로 그냥 뭉개버리고 가는. 근데 그 뒤로 이걸 또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바로 이제 한국 사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다고 저는 보는 것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무분별하게 나가면은 분명히 혐오의 정서로 이어진다고 봤어요. 그걸 막고자 했던 건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가장 많이 올라온 베스트 댓글이 뭐냐? 그때 그 남북 아이스 하키 팀이 구성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왜 북한 애들한테 기회를 주고 우리 기회를 뺐느냐. 네. 이래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드루킹이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올라온 댓글이 평창 올림픽 구경 가지 마라. 기생충 없는다. 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계속 남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살려놨는데 물에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목숨 건져줬는데 왜 인권 타령이냐. 더 나가서는 탈북자가 무슨 인권이냐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90%가. 그런데 저는 이게 설령 다수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윤리나 인권에 관한 문제는 보편적 가치고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북한 인권 얘기한 게 뭐야? 보편적 인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거기에다 인권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좀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얘기인데 그러면은 저는 이 상태에서 과연 통일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마침 그런 취지가 있었는지도 몰라도 제 이야기에 대한 암묵적 지지는 전부 탈북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이런 논쟁이 처음에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안절부절했습니다. 네. 이게 탈북자 전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 혐오의 감정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고통스럽더라도 의원님 좀만 버텨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메시지들을 보내왔는데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우리 사회 3만 명에 달하는 이 탈북자들 전체의 인격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그 뒤에 그런 현상들이 이어졌다. 그래서 주승용 박사라고 최근에 탈북자 통일학 박사 1호 그분이 이제 조난자들이라는 책으로 최근에 화제가 됐습니다. 예. 거기에 제 얘기가 2번 나옵니다. 그때 탈북자인 자기가 봤을 때는 탈북자는 인권도 없구나. 그 논란을 그렇게 자기는 실제로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그 저와 정의당에 대한 종북 프레임의 어떤 가동 그러면서 또 다른 프레임이 그렇게 결국 종북 논쟁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안절부절 불안했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예전에 그 김종대 의원이 쓴 글 가운데 그 전작권 네. 그 미군 측에서 우리 그 작전권을 되찾아오는 네. 그 관련 컬럼 쓰신 적 있죠. 많죠. 네. 근데 그 컬럼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군 측에서 네. 그 전작권 문제로 한국군과 논의를 하다가 미군의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책임자가 네. 한국의 장교들 가운데 이렇게 우수한 장교들이 많다는 데 놀랬다. 네. 이런 그 글 쓰신 적이 있죠. 있죠. 네. 네. 근데 이런 글을 보수 진영에서 보면 상당히 좀 우쭐해하고 박수 쳐줄 좀 그런 내용인데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보수주의자라면 원래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보수가 뭡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국방 안보에 대해서 강력한 생존 의지가 있고 그거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다는 이런 게 원래 보수의 정신이란 말이죠. 군인의 본성은 뭐예요? 내 부대 내가 지휘하는 거예요. 어떤 군대 지휘관이 동서고금의 지휘관이 내 지휘권을 동맹국에게 계속 행사하도록 양보하겠습니다. 아니면 물어보고. 이건 군인의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부대는 내가 지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신태용 국가대표 감독이 있는데 아무리 그 양반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 감독들 독일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겼지. 앞으로 히딩크나 이런 외국 사람 데려와서 작전권을 외국 감독한테 이양합시다. 이렇게 처방이 나온다면 사실 우리는 더 발전이 늦어지는 거죠. 그런 건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 보니까 예. 우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그 우리 정의당의 경우에 우리 충북에서 그 역대 처음으로 거둔 성과가 좀 요번에 이제 있었던 거죠. 처음으로 청주시에서 기초의원을 배출했고 예. 또 우리 정의당의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충북에서 이제 창당 이래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 김 기자 정의당 당원이에요? 아, 아니, 말을 하는데 왜 우리 정의당 자꾸 그러지? 그랬어요? 네. 당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당원은 아닙니다. 저기 공평하게 네. 다음에 혹시 뭐 그 민주당이나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할 때도 우리 한국당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요. 참고로 저희 충북인 뉴스 또 우리네. 선거 광고 네. 선거 광고에 네. 그 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우리 한국당. 우리 한국당. 아까 하려던 이야기 그 정의당이 청주에서 처음으로. 네, 네. 이 말씀 드리면은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12%에 가까운 광역 비례대표 지지를 얻었고 청주의 경우 청주죠. 청주가 12% 가까운 지지를 얻었고 광역 단위에서는 한 8% 상위에서 얻었어요. 그리고 또 정의당의 그 충청도의 최고의 또 전략 자산으로서 진두지휘하셨는데 이번 선거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선거 유세하면서 이 종적인 축을 형성하는 이걸 정치라고 믿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높새바람이 이제 충청북도를 타고 넘어와 충남으로 이어지는 이 횡적 축의 정치가 앞으로 미래의 정치의 하나의 어떤 허리를 구성하면서 오히려 중심축으로 부상할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말은 그럴싸하다 듣고 보니까. 네. 더 이상 서울, 부산, 서울, 광주라는 종적인 축이 아니다. 중간이다, 허리다. 그 중원의 가치다. 이 중부의 중원에서의 정치의 가치가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될 거다. 앞으로 적어도 20년간. 자, 제가 처음에 청주 올 때 2016년 총선 때 말입니다. 네. 그 정의당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이 청주 시민의 절반이 안 됐습니다. 거의 몰랐다고 해야 돼요. 그 이듬해 왔을 때는요. 명함을 주면 버렸습니다. 면전에서. 그리고 그때 통진당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뭐 하는 당이냐 그럼 설명이 복잡했어요. 심상정 노회찬이 있는 당이고 주저리 이렇게. 그런데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게 작년 5월 대선에서 이제 심상정 의원이 많게는 한 15%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결국은 저 홍준표 대표가 20% 선에 육박하자 다시 절반으로 꺾어져가지고 최종 득표는 6.2%인데 201만 7,548표입니다. 그러니까 딱 기억하고 있어. 그게 이제 진보 정당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인데 청주시가 7.9%입니다. 청주시가 그렇게 되나? 그런데 자 2년 전에 그 통진당 생각하면서 명함 주면 욕하시던 거고 또 이듬해까지도 명함을 버리던 분들이었는데 왜 1인 2표를 찍는 총선 때보다 1인 1표를 찍는 대선 때 오히려 더 표가 특히 청주에서 더 많이 나왔느냐는 것이죠. 이런 지역은 전국에 3군데밖에 없어요. 예, 제주, 그다음에 강원, 청주. 3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근데 오늘 방송이 너무 정의당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건 그 우스갯소리인데 저도 이번에 그 6.13 투표하러 가면서 투표 용지를 보니까 저 어디 찍었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투표 용지를 보니까 정의당은 너무 한참 밑쪽에 있더라고. 5번째. 근데 거기에서 그나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신 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번에도 꽤 높았습니다. 청주시가 이제 12%인데 그 비례대표 쪽으로 표가 쏠렸어요. 지역구는 사실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의 그 민심의 어떤 흐름은
일단 민주당을 찍되 정의당도 한기퉁이 밥상 한 자리에 숟가락 하나는 놔드려야 된다. 이런 정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담하게 예쁘게 잘 차려진 밥상을 받는 기분이랄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하고 또 주장을 할 때 그나마 이 청주에서 응답이 빨랐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앞으로 정치는 지금까지 불모지 또는 관심 밖에 있었던 중원의 정치에 주목을 해야 된다. 아니 맨날 광주 부산만 정치를 하냐. 오히려 변화의 개연성 또 앞으로 한국의 정치에서 변화의 동력은 의외로 바로 여기 충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발언이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라는 그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항상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지역에서의 지역의 관심을 보여달라는 어떤 것과 맨날 번갈아가며 패권을 누리던 우리나라 소위 영호남 갈등에서 나오는 지역 갈등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 감정은 차별입니다. 사실은 영호남은 서로를 차별하면서 상쇄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오히려 관심 밖으로 밀려있던 의회의 변방 또는 변두리에서 하나의 새로운 희망의 연꽃을 피울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은 오히려 지역의 균형 감각을 되찾아주는 거고 또 그런 패권주의에 휘말리지 말자는 주장이니까 그런 지역 감정이라면 저는 좋은 지역 감정 아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이 그 방송 전에 오늘 특히 국회의원의 권리, 특별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 정치는 비상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상임위를 몇 번 해봤나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연초에 한두 번 잠깐 한 것 같아요. 김종대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국방.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개 빼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구성 협상이 또 지체됩니다. 그러면은 7월에도 국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난망하거든요. 8월까지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1년에 8개월을 회의를 못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법안, 예산, 정책을 8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따라보고 그럼 국회의원이 국회를 왜 나가냐? 어쩌다 다니러 가는 겁니다. 직장이라서 간 게 아니고 저만 해도 그래요. 다른 일 보다가 어쩌다 다니러 국회를 갔다. 이게 국회 실상이다. 그러는데 그 와중에 그 국회의 어마어마한 인력이랄까. 그 또 눈먼 돈 특수활동비 같은 거 공중에 붕붕 떠다닙니다. 그거. 그 노회찬 의원이 지난달인가 반납해버렸어요. 예. 도저히 나 양심상 못 받겠다. 반납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년세세 이게 뭐 1년에 그런 반 이상을 식물국회였다는 얘기인데 이런 국회는 역사상 없었어요. 이번 20대 국회가 특별히 심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거기에다가 나갈 돈은 다 나가는데 세상에 제가 이 국회의원들 보면은 의정 활동에 관심이 없어요. 지역구 활동하고 국회에서 나오는 기득권 이것만 누리면 되지. 8개월 동안 회의 안 한 거에 대해서 염치라도 느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내가 이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좀 이건 독설에 가까운 건데 저기 서울에서 이래 보면은 안 보이세요. 그래요? 1년에 언론에 한 번 나오는 거 보기 힘들어요. 몇 번 가물에 콩 나듯이 존재가 말려요. 그런데 지역에 와도 안 보여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기 동네 플랜카드 하나 달자.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저 조선일보에 광고 내자 우리 좀. 그건 의원님이 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분들이 다니는 데가 있겠죠. 제가 2년 전에 취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좋아. 우리 이제 국회의원 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고 연간 선거 때가 되면 한 2억 원, 선거가 아닌 때는 뭐 그보다 3억 원까지 되고, 선거가 없는 때 1억 5천.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그 후원회비 이제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봤어요. 봤더니만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정 활동하시고 식당에서 지출한 내역이 하루에 많게는 10건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신 게 식성도 좋으시더라고요. 하루에 10번 식사를 해요? 네네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분이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용한 식당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어느 식당을 갔다.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 3건에서 4건 정도는 지역에 내려오시면 우리 또 주민들과의 간담회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고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꼭 여의도에만 계신 건 아니고 그래서 후원회비 사용 내역 그 영수증을 보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 김 기자가 했으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에게 좀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길 바라는데 아니겠죠. 국회의원들끼리 카드도 빌려줍니까? 그런 경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낭설이구나. 아니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급할까? 국회의원이 그러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 이제 지방의회 상임위원장들이 업무 추진비가 나오잖아요. 업무 추진비가 나오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이제 의장단들이 서로 카드를 이제 돌려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밥 먹을 때 주는 거예요. 좀 쓰시라고. 근데 사실 이제 금지되어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청주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 해장국을 주로 드시러 가세요. 아주 서민적이시죠. 8,000원. 그리고 여의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일식집, 한정식집 뭐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일식집도 뭐 1인당 10,000원짜리 그런 데 가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서울 여의도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좀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 먹고 청주에 오면 좀 서민 흉내를 냈던 것 같거든요. 같은 의원으로서 주로 밥 먹는 걸로 다 활동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민원이라든가 의정 활동하다 보면은 보통 의원들이 돈 쓸 시간도 없이 원래는 바빠야 돼요. 지금 9명의 보좌진이 있다 그랬는데 유럽에 가면 3명 이상 넘는 데가 없고 대부분 1-2명이에요.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있는 국회의원도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오토드라이버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외국의 공항에 내리면 대사 공사가 다 영접 나오고 누군가 대사관 직원이 나와 짐 들어주는데 정말요? 이런 국회의원은 제가 단언코 얘기하건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몸에 배어 있는 갑질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의원 한 명이 가도 2-3명이 따라가 가지고 밥 먹는 거, 호텔 체크인하는 거, 뭐 모든 게 다 그냥 뭐 대사관 직원까지 나와 가지고 이게 무슨 대통령이 간 것도 아니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 많은 보좌진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의원이 직접 할 일을 다 시킨다고.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전혀 없는 회의에서는 실력이 다 드러나는데 아는 게 없어요, 솔직히. 자기가 직접 할 일을 대부분 시켜봤으니까 이제는 몸에 밴 게 지시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게 없으면 발언도 하기가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못한다고. 그런데 외국에 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나토 의원 총회 가가지고 20개국 의원들 한 300명하고 회의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보십시오. 연실 들락날락하고 보좌관이 말씀 자료 갖고 들어오고 어떤 놈은 커피 타오고 근데 전부 혼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전문적인 내용을 전부 다 실무자같이 토론해요. 그 북유럽 몇몇 나라는 국회 안에 그 정책 보좌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책 보좌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아예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자, 보십시오. 국회 사무처에 법제예산실, 예산정책처 이거 다 의원 서포트 기능이고 국회 도서관의 입법조사관들 전부 다 의원 서포트 기능이고 상임위에 가면 전문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6명씩이에요. 거기에 입법조사관들 있죠. 그 외국의 보좌관들이 적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서포트를 많이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몇 배입니다. 그러면은 써먹을 줄을 몰라서 안 써먹는 거예요. 저 여기 국회 법제예산실 같은데 입법조사관 불러가지고 일 시켜주면 좋아해요. 자기 실적 올릴 수 있거든. 의원실에 응답해주는 게 실적이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없어서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판이라고. 의원실에 까꾸로 로비해야 될 판이에요. 일 좀 시켜주세요. 근데 아니 거기에다가 중앙당에 각 당마다 가면은 또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 다 배치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박사급으로. 그 저기 직급도 높습니다. 2급, 3급, 4급 이래요.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당에 가면은 다 있지, 사무처 가면 다 있지, 도서관 가면 다 있지. 그런데 이런 거 활용하는 의원도 별로 없고 알아서 보고서 쓰고 끝나요. 그 사람들은 별로 저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재밌다. 아니 그러면 그거에다가 그런 게 다 외국보다 몇 배가 많은데 외국에는 그쪽에서 다 해주니까 의원 보좌관은 없어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만큼 일들을 열심히 하시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음식점도 하루에 10번 다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회의원 될 때는 다 똑똑해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지나면 일은 보좌관이 하는 거지 왜 의원이 하는 거예요? 김종대 의원이 지금 몇 년 되셨죠? 2년 됐죠. 보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 국회 62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라.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국회가 공개할 준비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업무 추진비는 따로 있어요. 특수활동비는 봉투에 현금 담아가지고 그냥 갖다 드리는 돈입니다. 영수증 필요 없어요. 그게 당 대표, 원내대표 뭐 월 수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기 이런 걸로 하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쥐도 새도 몰라. 이렇게 공중 떠다니는 눈먼 돈이라 이겁니다. 물론 그걸 어떤 분은 좋은데 쓰시겠지. 뭐 당직자 추가 채용에 월급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공적으로 쓰고 의원들 나눠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의원들은 세비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 세비가 결코 작은 편이 아니에요. 1년에 1억 4천입니다. 세전으로. 그래서 1억 4천 정도에다가 거기에다가 저기 상임위원장 맡으면 세비보다 더 많은 업무 추진비가 나옵니다. 세비보다 더 많아요. 업무 추진비가.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원구성이 안 돼 국회가 요 모양 요 꼴이라 그러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그 대가리 쳐받고 목숨 걸고 자리 싸움하는지 아십니까? 왜죠?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있어 보이고 그 직위에 올라갈 나는 자격이 된 거고 충분한 이익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옛날에 지금은 뭐 원외가 되셨지만 그 전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 솔직히 얘기하겠다. 나 그 업무 추진비 그 판공비 그것 때문에 국방위원장 됐다. 그걸로 빚 많이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은 저기 죽자사자 아니면은 뭐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끝까지 싸워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런 명성과 실익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걸 쥐게 되면 평의원들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몇 자리냐 이런 걸 갖고 또 당 내에서조차도 너무 한 사람이 오래 해먹으면 특혜가 크니까 각 당의 원내대표 임기가 왜 1년인지 아십니까? 서로 하려고 하니까. 때문입니다. 2년씩이나 그 혜택을 1인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해보면 원내대표 다 2년씩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조금 당내 민주화가 되니까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너무 크거든. 그래서 요즘 1년이 된 게 그것 때문이에요. 같은 국회의원인데 전혀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상임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의 네. 그러면 세비를 포함하고 후원회비를 포함해서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실제로 좀 지급이 되는 그 액수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 뭐 일단 상임위원장을 기준으로 하면은 저 세비를 월 1,000만 원 받는다고 치고 네. 그와 같은 액수에 네. 또 상임위원장의 그 직책에 따르는 업무 추진비나 네. 특수활동비가 있다고 치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부수적으로 또 각종 경비 보조가 나오죠. 네. 국방위원장 행사가 많으니까.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군부대 위문금을 내도 되는 것이고 그냥 뭐 저기 의원들 나눠줘도 되는 거 이게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네. 누가 상임위원장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주변 떡고물 떨어지는 게 완전히 또 떡고물이요? 다릅니다 이게. 그런데 본인의 재량은 2배, 3배 증폭되는 거죠. 네. 예. 이게 평의원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물론 정의당은 다 그런 것들 반납하고 네. 또 그런 자리 누려본 적도 없지만 네. 우리는 세비조차도 저기 거의 저 당에서 우리는 중앙당을 먹여 살려야 되는 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액을 다 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당, 당선될 자리,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당, 그리고 그 가서도 또 국회직이나 당내 당직 이것에 의원들이 왜 관심을 갖겠느냐. 사는 게 이 삶의 질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국회의원의 그 특권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게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옛 속담처럼 네. 이게 국회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나 네. 우리가 부당한 권력을 촛불 시민들이 물리쳐 주셨듯이 여론과 또 시민들의 건강한 어떤 그 견제가 국회 변화를 강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정치 개혁이 안 돼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득권 나눠먹기에 그냥 온 시간을 다 쏟아야 되는 이런 어떤 그게 또 당리당략이 되는 이 구조를 청산하지 않고는 정치 개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건 전 찬성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대표되지 않는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소수 약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비례대표도 확충해야 되겠고 이런 사회적 요구는 있습니다. 대신에 국회의원의 그 기득권은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하로 축소시켜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자리의 메리트가 아니라 일에 대한 전문성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풍토는 최소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기득권의 장벽을 하나씩 걷어내고 그다음에 일을 잘하고 정책 전문성이 뛰어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잠재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자기 실력 가지고 어떤 다음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지. 아니 서울에서부터 맺어진 그 기득권의 위계 서열이 지금 국회 내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선거까지 풀뿌리까지 지방의원들까지 이게 다 서열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득권으로. 그러니까 정치가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연불보단 제밥이라고 그 기득권의 탐이 나서 네. 명성 플러스 이익 여기에 가지고 정치꾼들이 설치는 이거는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오늘 김종대 의원을 초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 와우 방송을 통해서 국방, 안보 이쪽에 뭐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분이시니까 초대를 했는데 국회 그 뒷담화 요런 그 명분으로도 좀 초대. 더 재밌는 거 많아요. 제가 다 까드릴게요. 네. 더 재밌는 거 많습니다. 기대된다. 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준 기자를 통해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요. 좀 설마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소식이에요. 설마라는 생각이 안 들면 각오하세요. 네네네. 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이 갑질 전문 기자 아닙니까? 네. 어떤 소식이에요? 네. 그 청주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예, 청주시 산하. 네네. 네. 청주시 산하죠. 네. 그리고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그 대부분 핵심 경영진이 청주시청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경영 전체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도시들이 그 해당 도시의 중견 간부로 정년퇴직을 하면 되게 그 이런 산하 공기관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죠. 네. 청주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은 현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실은 준 공무원이죠. 공단으로 해서 청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에서 그 비아그라? 예,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예, 이것을 갖다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발생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상한 투서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근이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확인을?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판매했다고 하는 그 발기부전 치료제 이것까지 저희들이 직접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했다는 건 약을 주고 돈이 오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현행 그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이라든가 그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만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그 김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퍼뜩 드는 생각이 왜 그 남자들끼리 뭐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나 좋은 거 있는데 뭐 효과를 봤다. 너도 하나 줄 테니까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약 장사를 한 거네. 현재 그 국내에서 연간 소비되는 이런 비아그라와 같은 그 발기부전 치료제 약품 시장 규모가 그 연간 거의 뭐 수천억 원을 넘어서 1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 한 90% 가까이가 불법 복제된 약이라거나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러한 그 약품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약품을 갖다가 대부분 중국에서 이제 밀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사실상 범죄 조직이죠. 이런 범죄 조직들에 의해서 유통이 되는데 이 청주시설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그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했던 이 간부들이 이러한 그 발기부전체를 불법으로 유통했다는 데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죠. 하나씩 짚어봅시다. 고위 간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부하 직원에게 판매를 할 때 뭐 썩 안 내켜도 그냥 억지로 사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우선은 이 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분은 그 고위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고위 간부는 아니고요. 중견 간부인데 이분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계약 관련한 해서 담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세요. 그게 무슨 그 직위예요?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에는 그 우선 거기에 있는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직원분들만 한 30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또 이분들이 용역을 주는 그러한 그 기관들도 많을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공사를 갖다가 입찰을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향력 있는 자리다. 그렇죠. 이 관련된 업체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또 입찰을 봐서 공사를 수주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청주시 그 시설관리공단의 전 고위 간부를 A라고 하고, 네. 조금 전 그 얘기한 계약 담당 직원을 B라고 하고, 네네. 그리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 계약 담당 직원인 그 B 씨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그 청주시설관리공단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비아그라와 말 그대로 같은 완전 갑과 을의 관계인데. 그렇죠. 네, 그것도 평일날이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무실로 불러서 이와 같은 제품을 보여주고 구매를 부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 업체 입장에서는 거절 못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녹취한 이 B 씨로부터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말을 하시냐면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에 그 사무실에서 시알리스라고 하는 제품을 들어봤어요. 10여 정을 주면서 구매를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사서 그 녹취한 내용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한번 그거 지금 듣고 이야기를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당 내용 보고요.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약 갖고 오면 내가 돈 주고 약 다 주고. 내가 다 주고. 갔어? 약까지 다. 나 맞지. 무슨 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약을 줘야 해가지고 하다가 내가 돈 주고 내 돈 주고 약 다 주고 옛날에 이제 감사절에 같이 했잖아. 내가 많이 팔아주지 그랬는데 내가 하지 말라. 팔지 마라. 내가 그 광고에 얼마나 야단치기란 불러는데 나는 하지 말라 했어.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마. 내가 내 개인 돈 주고 약 다 주고 나는 못 팔겠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그거를 녹취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네요. 네네. 이야기 계속 이어주시죠. 근데 이제 이 B 씨로부터 구입했다고 하는 이 업체 관계자가 말하는 게 10여 정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10여 정이 아니라 이 한 정에는 30개 정도의 그 낱개로 된 제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여 개라고 하면 약 300개 정도가 되는 거죠. 오, 그럼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그 판매를 갖다가 한 알에 10,000원씩의 판매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 씨의 이제 그 직속 상사였었던 분이죠. 함께 근무했었던 분은 청주시청 전 사무관 출신입니다. 네, 사무관 출신이고 현재는 이제 퇴직한 상태인데 그분과 또 다른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거든요.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많이 팔아줬다. 나만큼 많이 팔아준 사람이 없다. 네, 그래서 B 씨가 준 것을 갖다가 친구들한테 정말로 많이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업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 B 씨의 책상에는 그 총 한 1,500정에서 1,800정 정도가 되는 이 제품이 서랍 속에 들어 있었고 거기에서 제품을 꺼내서 줬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약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그 비아그라 혹은 또 그와 유사한 제품을 갖다가 팔았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 씨, B 씨의 입장은 어때요? 뭐 딱 잡아떼나요? 아니면 인정을 한 겁니까? 비아그라의 빗자도 모른다. 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나는 B자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그 판매한 사실도 없고 아예 그 제품을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되게 이런 경우는 삼자 대면하자. 네. 나 억울하다. 네.
누가 도대체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이제 청주시청 고위 사무관 출신의 A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과 3자 대면을 요구는 하긴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보자 예. 취재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면을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음성에 나오는 인물의 육성이 A 사무관이 이제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들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비아그라의 B자도 모른다는 이제 그 B 씨의 주장과 상충되는 말들은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B 씨로부터 그 낱개로 포장이 된, 그러니까 30개들이 예, 비아그라 제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현직 그 직원들의 저희들의 이제 진술도 확보를 했고요. 현재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B 씨가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것을 목격을 했다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비아그라의 B자도 모른다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샀다는 사람은 있는데 네. 팔았다는 사람은 펄쩍 뛰는 이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 그 약이 같다면 네. 이 약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네. 짝퉁이냐 네. 저는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네. 확인을 했죠. 그걸 또 확인 안 하고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왜 웃은지 모르죠. 확인했다고 하니까 복용해봤나 이런 생각. 그런 확인은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비아그라 제품을 판매 유통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 화이자 제약이에요. 워낙 한국 화이자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워낙 가짜 약들이 이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그 비아그라 그거 아니에요? 뉴스 같은데 보면 마름모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 코발트색, 하늘색보다 좀 더 짙은 그거 아닌가?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아니 일부러 모르고 있는 척 하시는 거죠? 들켰네? 마름모는 아니고. 아니에요? 약간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타원형? 네네네. 나는 분명 마름모로 봤는데. 근데요. 네. 그 한국 화이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유사 제품 또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별도의 이제 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서 운영을 했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직접 물어본 결과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한국 화이자의 비아그라 정품은 우선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알씩? 네, 아마 두 알인가요? 이렇게 하여튼 한 알씩 이렇게 이제 포장이 돼 있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제조국, 그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네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근데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B 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제품을 내는 우선은 그 낱개로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 3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두 번째로는 제조국이 메이드 인 USA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 화이자 제품에서는 우리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서울시청의 이제 민생경제과에서 이런 짝퉁 제품, 뭐 핸드백, 뭐 지갑, 이런 비아그라도 포함해서 이쪽을 담당하시는 그 이제 담당 부서의 이제 주무관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아그라 제품의 경우 메이드 인 USA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가짜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그 이제 한국 화이자 제약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출고된 제품이 아니라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듯이 그 가짜이거나 이렇게 제조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밀수품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다만 유통 경로가 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아그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짜를 꼭 모든 것들이 다 중국산일 거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국내에서 제조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선은 거의 이제 중국에서 네. 이렇게 이제 밀수입된 네. 제품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은 네. 한 정에 보통 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엄청 싸구나. 네네네. 그런데 그걸 10배 이제 10,000원에 파는 거죠. 이게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이걸 약국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짝퉁이다. 네. 그럼 몇백 원에서 몇천 원 하는 걸 가지고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액의 판매를 했다는 만약 얘기가 된다면 네네. 이건 중대 범죄가 되는 건데? 그렇죠. 보통 이 불법 그러니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조직에 이제 검거된 사례를 경우를 보면 네. 한 집단에서 네. 유통한 그 제품의 액수가 네. 보통 100억 원대예요. 이 정도를 갖다가 불법으로 몰래 밀수로 들여와서 들키지 않고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집단, 즉 이제 범죄 조직이 되겠죠.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규모가 있고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을 갖춘 범죄 조직이 아니고서는 유통이 이제 쉽게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아직 단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제보자들께서 이야기해 준 걸로 보면 최소한 2천만 원어치는 팔았거든요. 또 이게 이제 육안으로 확인된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 제품이 불법 밀수된 제품일 경우에는 그 범죄 조직과 충분히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팔았다면 네. 그분들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 그 가운데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죽지 마시라고. 네. 근데 정말 내가 말해놓고도 너무 억지스럽다 이거. 그런 부분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뭐 우리 사이에 나름대로 이제 즐거움을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작용이 많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일정하지도 않고 어떤 약에는 핵심 성분이 적게 들어가 있고 어떤 저기에는 그것보다 몇 배 이상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심혈 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썼을 때 즐거움을 줬다기보다는 사실상 건강상 많은 또 피해를 줬을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이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게 절차상 고소고발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 제품만을 판매한 것에서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선 첫 번째 청시청 출신의 고위 간부가 본인이 직접 이걸 가져와서 판매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이제 부하 직원이 판매하는 것을 거들어 주느라고 판매한 것이라 하더라도 판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청시청 고위 간부가 연루된 만큼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 담당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B 씨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다른 계약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제품을 갖다가 잘 구매해주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분들한테 특혜를 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혜가 가려면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다른 이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단순하게 비아그라를 몰래 불법으로 팔은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본질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채용 과정에 있어서 친인척이라든가 자제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충북인 뉴스에서 또 다뤘잖아요. 네, 몇 번 다뤘죠. 네. 이런 의혹도 있고요.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청주시 목련공원에서 근무하는 간부급 공무원이 참 이분도 안타깝게 청주시청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자기 시골집 밭에 잔디를 심거나 이런 데 이제 동원을 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시키면서 시설관리공단 여기에서 일을 한 것처럼 또 근무일지는 허위로 작성을 하고 공단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예, 그걸로 임금을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갑질 중에 갑질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참 어떻게 보면 과연 행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도 있나 하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임금 소송에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통상 임금에 뭐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소송들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도 약 거기서 일했던 분들한테 10억 원 가량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라고 이제 확정 판결이 2015년도에 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때 지급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급을 일부만 했어요. 일부만 하고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자. 그렇죠. 그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어느 정도나 돼요? 연리 20%입니다. 20%? 네네네.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3억 4천만 원. 그 3억 4천만 원은 역시 시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불하지 않았어도 그 당시에 다 지불을 했다면 3억 몇천만 원 이 돈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예, 우선은 당장 이 돈을 지급하려면 청주시는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해서 3억 4천만 원을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청주시의 예산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왜 지급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설마 담당 직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맥상을 넘어서 무책임이다. 그 아무리 그 고용이 보장이 되고 하는 공단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정을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는 아주 방만하게 경영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도 방만하고 그다음에 채용비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종 추문에 휘말리고 직원들은 근무 기간이 빠져서 이런 불법적인 그 비아그라를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거기에 여기를 단속하고 경영을 책임져야 될 청주시청 출신의 고위 간부들이 이렇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청주시 행정에 어떻게 난맥을 갖다가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죠. 한마디로 엉망이다. 아니다. 저는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언기레기 연합의 김남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옛속담에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죠. 첫술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끊임없는 격려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